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6월 22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정말 장도 안 좋고 힘들더라고요, 되게. 오늘은 그래도 시장도 조금, 뭐 장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일단 그래도 시장도 좀 반등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보단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먼저 이제 보고서부터 좀 몇 개 보여드리고, 또 시장 마감할 때쯤 돼서 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그 반도체 쪽 얘기 있고요. 첨단, 그러니까 어드밴스드는 뭐냐면 첨단, 패키징, 그러니까 후공정, 흔히 우리 한미 반도체가 하는 것들 있잖아요. 한미 반도체나 요새 뭐 PSK 홀딩스나 이런 기업들이 후공정 요런 이제 사이클에 속한 기업들이죠. 근데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좀 이 사이클의 의미를 좀 이제 자료로 적어주셨고, 결론은 뭐냐면 여전히 좋다. 반도체 이제 시작이다. 뭐 약간 그런 좀 느낌이 들었고, 요 자동차 보고서는 이제 메리츠의 김준서 연구원님이 지난번에 요약본을 좀 이제 올려주셨는데, 요번에 해설판 직접 이제 해석을 한 자료서 이제 제가 한번 다 요약을 해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5년까지 자동차 좀 가져가 보자. 뭐 괜찮다. 그때까진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자꾸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한번 그때까진 좀 보유를 해야 되는지, 물론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현대차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 2년 후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제일제당 요새 안 좋은데 일단 이제 보고서 하나 나왔고요. 대덕전자 요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내용, SKC, LG전자, 또 전기전자에서 이번에 6.18 중국의 징둥데이, 거기에 의미, 또 네이버, 또 이런, 요거는 투자 관점에서 좀 의미가 있어요. 성장주로.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을 계속 찾아야 돼요. 계속. 그리고 서진 시스템까지 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후공정, 첨단 패키징, 뭐 코어스, 큐브, TSV. 여기서 이제 코어스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인터포저라고 우리 배웠죠. 이렇게 GPU하고 메모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 둘을 연결하려면 기판이 아니고 인터포저란 걸로 연결하거든요, 밑에. 그래서 이제 그 기판으로, 근데 그게 너무 비싸요. 생산량도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죠.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HBM이잖아요. TSV 같은 거 구멍 뚫는 거고, 큐브는 아마 삼성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제 후공정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요새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아시죠. 근데 이제 우리도 공부를 했었고 열심히. 근데 이제 전공정 기술 개발이 생산업체들의 차별화의 좀 핵심이다. 옛날에는 전공정 있죠. 요새 전공정 장비보다 후공정이 훨씬 많이 갔죠. 전공정은 원가 개선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훨씬 중요했어요. 후공정은 대우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바뀌어버렸죠. 왜냐하면 전공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후공정, 저렇게 칩을 쌓고 구멍 뚫고 이런 걸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되게 다른 사이클과 다른 게 첨단 패키징 사이클, 후공정 사이클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자금을 이제 집행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들인 돈 대비해서 더 많은 걸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후공정은 이렇게 많은 투자가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전공정 대비해서. 근데 리턴이 커요. 돌아오는 게.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칩 가격이 5배 이상 되고, 그리고 HBM은 범용 제품이 아니죠. 스페셜, 전문 제품이에요. 그래서 핵심 고객에 의해서 수주 기반,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제품이에요. 기존에 이 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그냥 일단 찍고 봅니다. 찍고 범용 제품, 아무나 어떤 제품을 써도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건데, 이 HBM은 다릅니다. 아직 마이크론은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객이 요청하면, 그러니까 약간 파운드리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이 HBM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일부에서는 HBM 뭐 비중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격 자체가 10배가 넘고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질 거고 점유율도 늘어나겠죠. 예, 그리고 저렇게 주문 형태이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이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걸 평가해 줘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실적 추정치가 너무 과소평가돼 있다. 그래서 실적 증가가 예상보다 좀 빠르지 않겠냐 요 내용이고,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해소가 좀 가능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10년간 메모리 반도체는 비메모리 위주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다르게 이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냥 맨날 PBR 몇 배 갔다 몇 배 갔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 사고 올라가면 파는 게 맞았는데, 물론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예, 그렇지만 그런 걸 탈피할 수 있는 뭔가가 지금 조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맞으려면 어쨌든 올해 이제 그 하반기 내년까지 AI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5월 이후로 상승은 나왔지만 불편하진 않고, 엔비디아는 오히려 PER이 떨어져 있고요. 이익이 이제 증가할 걸로 보니까 TSMC 등도 부담스럽지 않다. 그리고 D램 현물가는 아직 상승도 안 했다. 출발도 안 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도 같고요. 엔비디아 PER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빨간색 선. 삼성전자 이제 PER이거든요. 이거는 보시면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죠. 2020년 그때 빼고. 지금 올라가는데 이거 PBR이겠죠, PBR. 그러겠죠. 예, 이 2배니까. 그래서 아직도 삼성전자는 비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중간이 1.56배거든요. 아직 중간도 안 갔어요. 중간이 얼마냐면 딱 8만 원 돼요. 7만 9천 원. 그러니까 아직 중간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싼 레벨은 아니고, 이제 중간 넘어가면 우리가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삼성전자는 지금 비싸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자동차 이제 하반기 전망 시리즈 메리츠증권 김준세 연구원님이 일단 현대기아가 되게 잘했잖아요. 인정해야죠. 주가랑 별개로 너무 잘하고 있고, 이익은 계속 좋은데 할인받고 있죠. 퍼는 5배, 옛날엔 7배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을까? 결국 피크아웃. 예, 지금의 이익은 유지되지 않는다. 이게 커요, 되게. 그리고 전기차에서 아직 뭐 엄청난 걸 보여준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죠. 저 현대차 잘할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현대차가 또 이렇게 잘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상업용 차량 수요가 많이 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소매 판매는 잘 이제 둔화되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니까. 근데 영업용 차량들 있잖아요. 렌터카, 법인차 이런 쪽은 이제 사람들이 리오프닝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런 상업용 차들은 201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테일 쪽은, 그러니까 소매 쪽은 약간 이제 시장이 좀 꺾이니까 재고를 일부러 낮게 가져가요. 인센티브도 유지하면서. 예, 비용 통제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저기 지금 만드는 물량들은 많이 그쪽으로 놓는 거죠. 상업용 차량. 예, 그러면서 지금 이익이 잘 나오고 있고, 한국, 미국, 인도에서 돈 잘 벌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낮을 때 차가 잘 팔려요. 근데 실업률 역대급으로 낮죠. 예, 그러나 물론 이제 금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리테일, 저 소매 판매 쪽에는 하방 압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잘 안 바꾸고요. 오래 탑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 중인 차량들의 평균 차량이 2020년 이후 역대 최고라는, 그러니까 오래 타고 다니는 거, 잘 안 바꾸고.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잘 안 바꾸잖아요. 예. 그러나 차도 언젠간 바꿔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예. 수명은 다 하니까. 그래서 차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대기 수요가 지금 있는 거예요. 차를 안 바꾼 분들이 결국에 이제 그게 돌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로 인한 경기 둔화로 인한 피크아웃 우려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계속 피크아웃 하지만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상업용 차량 수요 회복이 이런 우려를 좀 해소하면서 현대차 기아의 실적은 좋을 것 같다 이 내용이고, 두 번째,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니까 좀 설명해드리면, 자동차 시장이 그냥 이렇게 네모난데 그 안에서 서로 땅 따먹게 하고 있어요. 성장 안 해요. 자동차는. 자동차 판매는 1년에 8천에서 9천만 대입니다. 그마저도 둔화돼요. 옛날보다. 그럼 그 안에서 누가 잘합니까? 브랜드 가치 있는, 예, 독삼사라 그러죠 보통.
BMW, 그다음 뭐 벤츠, 아우디 이쪽하고 또 일본의 이 프리미엄 차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굉장히 고급 차들 있잖아요. 이런 차들이 이제 뭐 포르쉐라든가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오랜 또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완성차한테 그런 것들은 유리한 거죠. 서로 땅 따먹게 하는 건데. 그래서 너 그러니까 딱 보고 이제 이런 거죠. 야, 친구한테 너 좋은 차 샀다 막 야,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차를 가지고 이 차의 브랜드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가 되게 중요해요. 내연기관차. 근데 보시면 점유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예. 근데 왜 그럴까요? 점점 점유율이 떨어지고 이들 업체들이 땅 따먹기 점유율 게임도 끝났다. 전기차 때문에 그래요.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은 브랜드 가치를 보고,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열렸는데, 야, 나 벤츠, BM도 좋으니까 전기차도 좋겠지.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대요. 예. 전기차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내연기관의 브랜드 가치, 별로 의미 없다. 예. 특히 중국이 대단하죠. 중국이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서워요. 중국이 너무 잘하는 게. 그러니까 테슬라는 뭐 워낙 잘했으니까. 근데 중국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를 동원해가지고 약진을 하고 있어요. 옛날 마치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보는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도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막 약진. 근데 시장에서 인정은 안 해주죠. 야, 저 차 뭐야 저거. 예. 성능도 떨어지고. 근데 가격은 싸거든요. 예. 현대차도 그렇게 대접 못 받던 때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됐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도 저럴 수가 있는 지금 그림이 그려지니까 무서운 거죠. 특히 전기차 시대. 벌써 그런 게 시작이 됐고 거기서 피해를 받는 가장 큰 회사가 어디예요? 나라가 도요타. 일본입니다. 일단. 일본은 중국 점유율 줄고 있고 그 전기차를 지금 아예 안 만드니까 거의 너무 늦었고 예. 그리고 토요타 프리우스는 하이브리드 차인데 정말 경제성이 좋다고 하는데 테슬라 모델 3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경제성이. 그 정도로 전기차는 비싸거든요. 일단. 근데 많이 따라잡은 거죠. 그래서 일본 업체는 계속 도태될 것 같고 벤츠 BMW는 그래도 워낙 이름값이 있으니까 유지하고 있는데 그 유럽 시장에 다른 여타 브랜드들은 고전을 면치 못해요. 거기에 중국이 들어가고 있고 근데 유럽 사람들은 또 중국차 사거든요. 거기다 또 안정성 테스트도 통과 최고 등급 획득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놀라운 거죠. 저도 좀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야 중국차 뭐 저거 별거 있냐 안전할까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막 요새 우리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뭐 또 중국 제품에 대한 약간 뭐 저도 우리나라 제품이 더 좋지. 저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저 같으면 현대차 타지 중국차 안 탈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실제 데이터는 정확히 판단해야죠. 그죠? 투자하시는 분이 감정이 섞이면 안 돼요. 예. 애국심에 호소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잘하면 잘하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게 투자죠. 그잖아요. 중국이 못하면 못한 거. 일본 못하는 건 못하는 거잖아요. 일본이 요새 못하는데 이럴 수 있죠. 일본 차가 사실 되게 잘 만들잖아요. 조용하고. 그래서 야 일본 어차피 잘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 왜냐 일본은 명백하게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중국을 지금 무시할 수는 없는 지금 상황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예. 미국에선 못 팔아요. 미국에서 뭐 중국차 들어갈 일은 없고 결국 우리 현대차하고 중국이 어디서 경쟁할 거냐면 뭐 한국에 살 거 아니잖아요. 중국에서도 안 해요. 중국은 어차피 중국끼리 알아서 하니까 격전지가 어디냐면 동남아, 유럽입니다. 여기가 이제 격돌을 해요. 여기서 현대차가 이겨줘야 돼요. 일단 인도는 현대차가 좀 잘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선 또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서 중국의 반격을 얼마나 이 현대차가 또 다른 유럽과 동남아에서 잘 방어하는지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고 그 다음에 미국 브랜드들은 지금 테슬라가 정말 뭐 독보적이지만 픽업 트럭이 나오죠. 사이버 트럭. 근데 이게 기존의 미국 완성차한테 또 불편하죠. 예, 지금 전기차 만들긴 하는데 양산도 지연되고 내연기관 대비해서 지금 점유율이 너무 낮아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픽업 트럭 전쟁이 펼쳐질 텐데 여기서 미국 브랜드들이 테슬라 이겨낼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기업들도 지금 못해요. 예, 경쟁에서 좀 뒤처진다. 그럼 결국 지금 잘하는 기업이 테슬라,
중국의 신생 대형. 중국도 근데 거기 너무 업체들이 많으니까 망하는 기업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에 살아남는 기업은 확장을 하겠죠. 그래서 중국의 빅5, 요게 빅5래요. 여기 BYD도 있고 지리. 나머지에선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전기차 시장 대응 강화 통해 높은 판매 성장 실현하고 있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테슬라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넣었잖아요. 저거 돈 받고 하는 거죠. FSD. FSD죠. FSD죠. 요건데 요게 36만 대를 팔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FSD가 전체 판매 중에 10%가 저걸 구매했대요. 근데 자율주행을 하려면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60억 마일이 확보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저거를 구매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테슬라는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겠죠. 근데 그게 2019년에 9.2년이었는데 이제는 1년으로 당겨졌다고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율주행도 성큼 다가왔고 테슬라는. 중국은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 스마트카 비즈니스 모델 상용. 우리는 뭐 하나? 우리도 하고 있어요. 현대 기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앱티브랑 합작한 모셔널, 또 포티투닷이라는 회사도 지분 인수했고, 예. 그리고 기아는 전기차 대량 양산 능력이 있고, 예.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기아는. 예. 그런데 이제 약간 폄하했던 분들은 뭐냐면 이 현대 기아를 돈 잘 벌 때, 야, 그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 다른 기업들이 못한 거 반사이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할 말이 없죠. 지금 이런 반사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 대응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자 이제 결론으로 가서 앞으로 기존 업체들이 생존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내연기관에서 점유율을 그러니까 전기차 점유율이 내연기관 이상으로 가야 돼요. 현대차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원가 싸게 만들어야. 그러니까 LFP를 하려고 자꾸 하는 거는 저 원가 경쟁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분화 하겠죠. LFP도 하고 NCM 배터리 아주 비싼 하이니켈 NCM 이렇게 뭐 세분화해서 차를 계속 만들 것 같고. 근데 얼마나 싸게 만드냐가 진짜 중요하고요. 예, 그래야 가격 인하 가능하니까. 그리고 스마트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그 김진우 연구원님이 써주신 자료 한번 좀 보여드렸죠. 뭐 현대 오토에버나. 그게 이제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걸 갖춰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느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대차는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잘 갖춰서. 제가 보는 관점에선 정의성 회장이 잘하고 있다. 단 상품성이 높인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레벨의 차가 나오려면 25년 정도는 돼야 된다. 2025년.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자는. 저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현대 기아 잘하고 있고 신차 판매는 정체돼 있고 일본, 미국, 유럽의 3사 세계 주요 국가는 다 점유율 떨어지고 있고 한국은 잘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무섭죠. 이게 무섭게 침투하고 있고 일본 기업 다 꼬꾸라지고 있고요. 미국 브랜드들도 이게 테슬라 제외하면 뭐 돼요. 사이버 트럭 나올 거고 일본, 미국 브랜드들인데 한국 현대기아는 올라갑니다. 점유율이. 그래서 이런 걸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제당이 요새 좀 주가 너무 안 좋았죠. 뭐 여러 이슈는 있죠. 근데 일단 실적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빠진 게 크고 해외 쪽은 괜찮대요. 근데 FNC 이제 여기 돼지고기 팔고 막 이런 쪽인데 축산 쪽인데 예, 여기가 그래도 베트남 이 동가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서 좀 실적은 조금 나아질 거라고 합니다. 국내 식품 쪽은 근데 좀 아쉽게도 성장을 못합니다. 원가도 올라갔고 그래서 가공식품 요게 잘 돼야 되는데 요게 좀 정체돼 있고요. 바이오 쪽은 이제 아미노산 같은 사료거든요. 돼지 키우는데 근데 이게 판가가 떨어지고 있대요. 경쟁도 좀 있고. 예. 글로벌 축산업황 회복 지원, 그러니까 요 사료, 사료 첨가제죠 이쪽이.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지금 판매가 지금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게 부담인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예전에 호황기 때가 21년, 22년 이때가 그 바이오 분기 평균 영업이 1,300억이었대요. 네.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는 그 신약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1,300억까지 늘었는데 지금은 분기당 6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하다. 또 업황도 안 좋고 경쟁도 심화되고, 그러니까 그나마 좀 제일 좋은 게 미국 쪽이나 이쪽에 해외 쪽에 식품 수출은 잘 된다는 거. 근데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부가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국 리오프닝 할 거고, 베트남 가격이 중요하대요. 돼지고기 가격. 근데 이게 회복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3분기부터는 이제 국내 가공식품 판매 추이가 조금 기저부담은 완화될 거다. 작년이 좀 안 좋았거든요. 작년 3분기부터. 그러면 작년이 낮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만 해도 작년보다 높게 나오고 있죠.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 지금 밸류는 되게 매력적인데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CGV 유상증자, 심리훼손, CJ그룹, 실적 부진, 성장 둔화 우려, 또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데, 다만 대부분 반영은 돼서 싼데 주가가 오르려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해소돼야 되겠죠. 그리고 환율 하락,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언제쯤 돌아설 거냐, 이런 좀 부진한 사업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오, 국내식품, FNCO 세 개 부진하잖아요. 이 사업들이 돌아서는지 언제쯤. 그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은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한두 달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대덕전자는 DS투자증권의 권태우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36,000원 상향 조정했고요. 아시겠지만 서버나 이런 이제 PC나 이런 데 들어가는 플립칩 BGA, 네, 큰 기판이죠. 그거를 이제 증설을 많이 했고, 그걸 이제 어쨌든 그걸 이제 공급을 하면서 좀 성장을 할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수요 부진으로 지금 일단은 매출액은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눈높이가 하향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성장하니까요. 이게 지금 플립칩 BGA가 AI 쪽에도 들어가니까 내년을 본다면 좀 매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참 한참 안 좋을 때 2만 원 깨지고 막 부진했죠. 그때 뭐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엔 이번에 AI 열풍 타고 3만 원까지 그냥 한 번에 급등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밸류 매력은 좀 떨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주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장을 좀 계속 보여줘야 된다. 네. 밸류로 뭐 싸냐 비싸냐는 이미 늦었고, 그래서 지금 비중 확대는 조금 늦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매분기 실적을 보면서 좀 계속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을지 모르니까 매분기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SKC 같은 경우 이제 14만 원 목표 주가 유지, 오늘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요. 2분기 국내 전력비 인상해도 출하량은 증가로 수익성은 좀 개선될 거라고 하고 있고, 우리 이제 기대하는 건 이제 반도체 글라스 기판이나 실리콘 응급제 이런 신규 사업 부분인데, 이게 근데 당장은 돈이 될 수가 없죠.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까지는 적자 본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 부분도 실적이 좋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사업들이, 동박은 좀 이제 나아지는데 신사업에 대한 이제 부담감 때문에 이익을 내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3분기에는 2차 전지 동박이나 이런 소재가 이익률이 거의 6.9%까지 늘어나면서 성장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의 그 가동률이, 그 상승을 하고, 전력비가 저렴한 곳이 말레이시아거든요. 이제 이런 데서 설비 가동이 따라서 원가는 좀 개선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화학 부분도 중국 수요 개선으로 증익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글라스 기판 상업화에 따라서 신사업 성장 기대감도 좀 유효하다. 24년도. 그러니까 내년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이런 신사업의 성과 나오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반도체 소재나 실리콘 응급제나 이런 쪽에서 실적의 성과 나오기는 어렵고, 이것들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게 중요하고, 일단 동박이 올해까지는 중요합니다. 실적에선. 그리고 반도체 소켓에서 아시죠? ISC 이제 인수 추진한다는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은 이제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근데 인수한다면 또 하나의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M&A로 커온 회사죠. 동박 회사도 M&A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온 것처럼
그런 흐름이 또 계속 펼쳐질지 지켜보시고, 아무튼 내년 이후에 그 신사업 성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자.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LG전자는 메리츠증권 양승수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올렸고, 예, 일단 운임비 떨어졌고요. 컨테이너성, 상하이 컨테이너성 운임지수, 원재료 가격 떨어졌고, 예, 원재료 가격이 10% 하락하면 영업비용이 1.1% 하락하는데, 뭐 스틸, 레진, 구리 가격, 예, 구리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가격들이 연중 고점 대비해서 13.4, 10.1, 6.2%씩 떨어졌고, 2분기에도 지금 저 낮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VS 사업부, 자동차 부품 사업부인데, 여기가 하반기에 멕시코 공장 가동 이후에 아마 이제 그 영업이익이 좀 늘지 않을까, 더 매출이 증가하면서 보고 있고, 올해 상대적으로 실적 우위에 좀 있고, 그 다음 환율도 우호적이고 밸류도 낮다,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요 내용입니다. 요 비용들이 다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물류비 비중이 지금 이렇게 좀 돼 있는데, 매출 대비해서 물류비 비중이 작년까지 높았죠. 이게 작년까지거든요. 근데 점진적으로 올해는 둔화되지 않을까. 일단 이제 이런 비용들이 줄어드니까요. 그 다음 3사 가전 매출액 비교인데, 확실히 LG전자가 매출액은 독보적입니다. 역전해 버렸고, 영업이익은 비슷해요. 네, 이익은 좀 비슷하지만, 이익률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저런 이제 매출의 성장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가전 시장은요, 정체돼 있거든요. 정체돼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매출 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LG전자께 잘 팔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PBR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한 배 넘어섰고, 0.8배 한번 왔었죠. 네, 이제 1배 넘어서 1.1배 정도인데, 1.2배가 13만 원 한 후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막 업사이드가 많은 건 아닙니다. 10만 원일 때랑은 다르죠. 그러나 자동차 부품 사업이 순항을 해준다면 뭐 1.2, 1.4 향해서 올라가겠죠. 다만 지금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밸류가 예전보다는 뭐 엄청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최근에 그 LG전자의 조주환 사장님이 12만 원대에 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 뭐 이렇게 대표이사는 좋은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관련돼서 중화권에서 그 618 데이라고 징둥닷컴에서 여는 건데, 여기 이 징둥이란 기업이 이런 발표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보시면 이게 거래죠. 거래량이 아이폰, 샤오미, 아너, 그 다음에 하웨이, 오포, 비보, 다른 제조사 다 포함해서 인크리스트 증가했다. 100% 이어온 이게 YOY 전년 동기 대비죠. 100% 늘었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해줬고,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미디어텍이 스마트폰 시장의 하반기 점진적 회복을 예상을 해줬고, 대만의 이제 유명한 파운드리 기업인가요? 미디어텍이. 예. 그리고 MLCC, 예. 이쪽이 미디어텍은 그 파운드리는 아니고 그 설계, 팹리스 회사죠. 어떻게 보면 퀄컴과 좀 경쟁하는. 근데 여기가 주로 스마트폰 쪽이니까 일단 회복될 것 같다. MLCC도 좀 재고적 마무리 국면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만의 PC 업체들도 2분기에 손익분기점 달성했으니까 이제 흑자 전환할 것 같고, PI 첨단 소재 아시죠? 그 이제 PI 필름 업체죠. 여기 대만에. 여기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새 PI 첨단 소재가 주가 좋은 것도 이제 이런 이유 때문 아닌가. 업황이 돌아서니까 스마트폰 쪽에서.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들을 한번 제가 몇 개만 추려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분명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미세한데 이렇게 방향성은 좀 바뀐 거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와 국내 IT 지수 이제 추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죠. ISM 제조업 지수는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요. 2년에 한 번 정도. 근데 보통 ISM 제조업 지수가 여기가 50이 기준이거든요. 여기 보통 50 이상이면 호황인데 60까지는 가요. 60까지도 이렇게 여기 이게 ISM입니다. 근데 여기를 넘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이때는 주식을 좀 조심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좋음에 도취하지 마라. 근데 50 밑에일 때는 오히려 이제 바닥을 준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이클상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런 걸 봐도 IT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하반기를 대비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그런 좀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가 참 어제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온 뉴스는 없는데 7월에 나옵니다. 대화형 챗GPT. 그 이름이 Q라고 합니다. Q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 하이퍼 글로벌을 특색의 검색에 특화시킨 자체 거대 그 언어 모델 오션을 쓰나 봐요. 오션이라. 그래서 클로바 X가 공개되면 이를 좀 적용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싸우겠죠. 국내에서는 그래도 한국어에 특화된 기업이니까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이길지 아니면 새로운 또 강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이제 전쟁은 시작될 수밖에 없다. 5월 검색 점유율은 구글이 많이 쫓아왔죠. 네이버가 55.7이고요. 점유율 격차는 계속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이게 네이버가 지금 같은 위상을 유지하겠냐 이런 걸 이제 약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주가 안 좋은 거죠. 또 하반기 아무튼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건 하반기 AI 하이퍼 클로버가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 사업 여전히 좀 순항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광고가 중요한데 광고 경기가 살아야 돼요. 네이버에 광고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이버가 뭐 배너 띄우고. 근데 경기가 좋아야지 광고를 많이 하죠. 근데 하반기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 하반기 영업이익은 성장률이 15%나 될 정도로 좀 좋은 실적을 낼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장 우려, 경쟁 심화 우려, 주가 부진하고 예, 다만 핵심은 검색이잖아요. 검색과 광고죠. 그래서 이 다음 달에 공개될 Q 서비스가 좀 잘 되길 바라고 있고 광고도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광고는 살아날 걸로 보는 게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출 돌아서고 이걸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이버도 너무나 참 답답하지만 지금은 저런 걸 좀 더 확인을 하고 좀 뭔가 트리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좀 갈 것 같은데 참 그 트리거가 아직은 확인할 게 있는 거죠. 저게 7월에 나오는 저 Q가 진짜 흥행할지. 그게 일단 단기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로 재평가될 수 있는 기업. 우리가 주식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죠? P 곱하기 Q죠. 아니. 그 EPS 곱하기 PER이죠. 주가는 EPS 곱하기 PER. 아마 이 공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제 책에도 이거 적어 드렸던 것 같은데 EPS는 이익이죠. 이익. 이게 이익이고 이익에다가 멀티플을 곱하면 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익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익을 결정하나요? 기업이 결정하죠. 주변 환경이나. 예. 그래서 이익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잘 나오면 잘 나온 거고 못 나오면 못 나온 건데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데 멀티플은 달라요. 시장이 기대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은 시장이 생각하는 이 회사의 미래 가치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기업들은 막 PR이 100배 넘는 거고 그게 깝깝한 기업들은 막 2배, 1배. 저게 꼭 PER만 해결되는 건 있는 건 아니에요. BPS, PBR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업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려면 이제 시장의 기대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존에 하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해서 대박 나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제 대표적인 포스코 퓨처엠이 옛날에 음극재 생산하는 포스코 캠텍하고 포스코 ESM이라고 있거든요. 양극재. 이걸 합쳐버렸어요, 그냥. 그러더니 이제 양극재, 음극재 매출 비중이 50%로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죠. 그리고 SKC는 동박회사 인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주가가 급등해 버렸습니다. 결국 M&A를 잘해야 돼요. M&A를 잘하거나 신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회사가 기존에 하는 사업이 있고 신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인정받으면 저 PER이 확 올라. 왜냐면 신사업에서 당장 돈 버는 건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인정받는 순간 그냥. 그래서 어디가 많이 갔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항상 말씀드린 철강인데 리튬으로 좀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할 텐데
이게 이제 불을 뿜어준 거죠.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죠? 포스코가 EPS 때문에 갔나요? 아니죠. 요게 올라간 거죠. 그것보다 시장이 기대하는 바다. 그러니까 그런 성장, 아니면 기존 사업이 성장하든가. 이런 걸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LG화학이 있고요. 원래 석유화학인데 2차전지 종합 소재 회사로 바뀌고 있죠. 실제 매출 비중도 이제 62%까지 올해 배터리 소재, 그러니까 2차전지 비중이 이렇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미국에 투자도 좀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첨단 소재 부문의 성장세, 양극재 이런 것들, 예, 이쪽의 성장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돈도 잘 벌어요. 현금 흐름도 좋고 본업 이익으로도 충분히 신사업 재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매력 있죠. 그리고 LG엔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꼭 많이 갖는다고 좋은 건 아니죠. 물량이 거기 잠기게 되니까. 근데 교환사채 발행, 그러니까 LG엔솔이 이 LG화학이, 그러니까 LG화학이 갖고 있는 LG엔솔 지분을 담보로 요걸 이제 교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조가 들어오죠. LG화학 쪽으로. 예,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LG화학 주가엔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LG화학은 LG엔솔의 과도한 지분율을 좀 낮추면서 그 일부만 현금화해도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120조라고 하면 만약에 2%면 2.8조예요. 금액이 엄청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LG엔솔 지분을 활용하면 좋을 수 있다. LG화학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속 이런 신사업에 투자하는 것 같고, 글로비스도 지난주에 한번 급등했던 이유가 2차전지 소재 그 트레이딩 거래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예, 일단 인력 채용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GM과 포드가 직접 리튬 강산 투자하고 있으면 감안하면 현대 글로비스의 이런 소재 사업 진출은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냐 이런 건데, 다만 이번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차가 직접 이런 언급은 안 했어요. 리튬 강산 직접 투자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퀘스천 마크예요. 진짜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예, 그러니까 이건 현대차가 결정해야 되는데, 어제 내용에는 아직 그런 거는 특별히 좀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폐배터리 재생 사업도 진출했고, 현대글로비스가 폐배터리를 매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져와서 그 다음에 교환도 하고 아니면 폐차시키고. 이게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 같다. 이게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맨날 이제 눌리는 거죠. 포스코 인터너도 역시 최근에 그 포스코 에너지하고 합병을 했죠. LNG 쪽에서 호주 세넥스에 그 세넥스 에너지 인수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도 하겠다고 발표했고, 가스전에서 이 회사는 천연가스 그 가스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LNG 사업 밸류체인을 수십 개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겠죠. 또 수소 쪽 관련된 암모니아 이런 쪽도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새로운 가장 좋은 먹거리는 이 중에선 역시 배터리죠, 배터리. 배터리 원자재 트레이딩 새로운 먹거리로 좀 할 것 같고, 탄자리아 이쪽 광산에 $10,000,000를 좀 투자할 거라고 합니다. 예. 천연 흑연 그 공급을 맺는 건데,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가 천연 흑연을 이제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세계 2등이라고 합니다. 이걸 받아다가 계열사 포스코 퓨처엠 공급을 할 예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그 현대 글로비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새로운 먹거리로 이런 이제 2차전지 원 소재 있죠, 광물 이쪽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또 구동 모터 코어도 하잖아요. 전기체 들어가는 그 모터, 그 모터 같은 경우 이제 거기 들어간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관련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만 하시고, LG와 배터리 친환경 글로벌 신약, 글로비스, 뭐 스마트 원료 폐배터리, 해외 중고차 수소에너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천연의견, 리사이클링, 동박 원료 공급, 그리고 전기차 구동 모터, 이런 게 다 신사업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 있게 매출이 나와주고 주가에 반영이 되면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좋아도 비중이 낮으면 그렇게, 만약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이런 산업들에 대한 비중이 낮다, 그럼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분율도 좀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 세 개의 기업을 보면서 이런 유의 기업들을 좀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시사한다. 지금 투자보다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서진 시스템의 유한타 증권의 이소림. 여기 아시겠지만 전환사채 물량이 엄청 많은 걸로 알죠. 네, ESS 대표 기업이죠. 우리도 공부해봤지만 상업용, 특히 플루언스란 기업이 거의 독점 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ESS 시장이 커지면서 ESS가 뭔지 좀 궁금하시면 제가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그때 2차 전지 함께 배우기에 요거 올려놨거든요. ESS 부분 따로 공부해서. 그래서 그 영상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주요국의 정부 정책. 그러니까 ESS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고, 그 저장하는 장치가 왜 필요합니까? 예. 간헐성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그러니까 태양광은 낮에만 있잖아요. 그거를 그럼 그대로 저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버려야 되잖아요. 밤에는 없는데. 그래서 낮에 저장해서 밤에 쓰는 거죠. 간헐성. 풍력, 바람 안 불면 어떡할 겁니까? 예. 그래서 이런 옆에 ESS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법안 때문에 보조금 받아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NEN 3.0 이거 시행을 하게 되면 보조금 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미국 정부나 이런데 태양광 전력 생산한 거 팔지 말고 그냥 집에 이렇게 좀 저장해놔라. 그게 골자예요. ESS 보조금 그래서 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ESS 시장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의 사업 비출에 ESS가 크고 연간 매출 비용, 산업용 플루언스 있죠. 여기 세계 1위. 여기 독점 납품하고 있어요. OEM 방식으로. 그리고 플루언스 주가는 이렇게 잘 갑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전환 자체가 항상 많으니까 걸리죠 그게. 어쨌든 최근 주가 급등은 반갑고요. 밸류 부담은 좀 남아있고 어쨌든 현재 시장은 밸류보다 성장을 더 높게 쳐주고 있으니까 이런 밸류가 낮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인 장은 아니에요. 지금은 성장에 더 베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당분간 좀 견조하지 않겠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S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 한번 공부해 본 것처럼 꾸준하게 장기적으로는 이 산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시 쪽은 어제 나온 공시가 한국카본이 LNG 그 운반선 본행제 요거 이제 공급 계약 맺었더라고요. 삼성중공업에 금액도 꽤 크죠. 본행제 요새 화재 사고 때문에 조금 안타깝긴 했는데 아무튼 일단 수주를 또 1676억 정도 규모로 수주를 좀 따낸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은 근데 되게 길어요. 이게 5년치라 좀 계약은 기간은 좀 너무 길다. 캠트로닉스가 신규 시설 투자한다고 합니다. 식각 관련 식각 장비 하이브리드 OLED 기억나세요?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의 스마트폰은 여기 휘어지는 거 유리기판 말고 일반적인 이제 기판이 들어가고 위에 봉지재라고 있어요. 이 수분이나 산소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주는 이런 형태에서 여기서 이제 증착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통 돼 있죠. 근데 하이브리드는 요 밑에 여기 유리가 돼요. 유리기반 위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 유리인데 이게 두껍죠. 이걸 깎아버려야 됩니다. 유리기반 그걸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주로 삼성이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8.6세대 이쪽도 어쨌든 우리가 공부해봐야 돼요. OLED도 향후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자기 자본. 그래서 캠트로닉스는 이런 이제 직접 설비 투자까지 지금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OLED 관련된 디스플레이 업종 내에서는 그래도 주도주가 아닌가. 가장 또 수혜주기도 하고 그렇게 좀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수는 제가 알기로는 어제는 없었던 걸로 제가 그러니까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하고 공시까지 받고 이제 시간이 제가 오늘 사실 여기서 좀 저기 또 어디 지방에 좀 내려가거든요. 강연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 끝날 때 다 됐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10분 일찍 한 3시 20분에 시황을 할 건데 종가는 조금 모르더라도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장이 끝난 건 아닌데요. 일단 지금 한 10분 남았고 제가 뭐 이제 정리해드리면 오늘 아마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은 조금 오르다 막판에 약간 밀리면서
거의 보합 정도 유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오르다가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빠졌죠. 그다음 오늘 좀 일부 좀 반등엔 성공했는데 위로 강하게 갈 만한 좀 모멘텀은 없어요. 예, 당분간은 뭐 FMC도 또 다음 달에 있고 금리 더 올린다고 자꾸 하니까 거기다가 또 실적 시즌 시작되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한 번에 또 검증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시장은 좀 당분간은 이대로. 그러니까 뭐 저는 그때도 한번 이제 말씀드린 대로 5% 빠지면 어디냐면요. 2,520 나와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 2,520까지 빠질 수도 있다.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한 5%가 그 정도 기준은 된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행보하다 다시 방향을 잡아줄지 뺐다 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분명한 좀 단기 조정장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일단 시장을 보니까 주로 외국인들이 참 요새 주식을 좀 안 사죠. 예, 오늘도 결국 팔았고 기관은 좀 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는 외국인들이 연 4일째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 전기전자를 샀는데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좀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전기전자에 집중돼서 사실 반도체는 그래 좋았어요. 뭐 LG엔솔도 좋았고 다만 다른 업종들은 좀 매도를 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고요.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래핀 관련주가 있네요. 이거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CNT 도전제 뭐 이런 쪽. 근데 여기에 금호석유도 좀 들어가 있는데 제이오는 오늘은 좀 빠졌어요. 좀 최근에 올랐다가 그리고 화학섬유 쪽은 코오롱 인도는 뭔가 저도 오늘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모르겠던데요. 우리 며칠 전에 이제 보고서들은 몇 군데에서 좋은 게 나왔죠. 뭐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은 일부 있었는데 뭔가요? 이 갑자기 19% 뭐가 있나요? 네.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 배터리 사업 다각화는 또 뭐예요? 배터리 한다고요? 이동욱 연구원님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진입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진행 중에 있다. 그랬던가? 저는 잘 네. 아무튼 이제 그게 아마 부각됐던 것 같아요. 네, 배터리 재활용이나.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단 올해 이제 6월 초부터 계속 이제 보고서 나왔던 건 뭐예요? 이제 더 나쁠 건 없다. 네, 그거죠. 네, 그런 걸 좀 기대했던 건데 좀 뜻하지 않게 그런 좀 재활용 이슈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라갔던 것 같고 이게 혹시 내부자가 있었나요? 매수가 제가 이 회사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내부자 매수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제가 그죠? 주식의 대량상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제가 기억하기에도 내부자 매수는 없었던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가는 많이 올라서 급등했고 타이어 업종 중에서는 역시 그 효성 첨단 소재가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이고 한국 타이어는 참 부진해요. 여기 타이어 회사들은 조금 답답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여기 타이어 코드 만드는 기업들은 좋았습니다. 효첨도 오늘 굉장히 좋았고 비료 업체들 중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오늘 좀 올랐지만 뭐 대부분 좀 부진했고요. 그다음에 폴더블 폰 관련주가 오늘 좀 좋았는데 아마 코오롱 인도 때문인 것 같고 사실 뭐 폴더블이라 보기는 어렵죠. 옛날에 그 폴더블 소재를 했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KH바텍 이제 최근에 신규 투자 얘기가 있었고 올 교육주는 이제 교과서 만드는 기업들이 오늘 또 좀 주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정부 규제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위축되죠. 어쨌든 교육주들은 석유화학은 아마 코오롱 인도 때문에 많이 올라갔을 것 같고 금호석유랑 그리고 피팅주가 오늘 좀 좋았네요. 근데 피팅주도 KSP만 올랐네요. 니켈 관련주 오늘 좀 올랐고요. 포스코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리튬 관련주도 오늘 포스코 엠텍이 많이 갔습니다. 엠텍이 급등하면서 좀 이끌어줬고 그리고 웹툰주는 오늘 조금 크게 안 움직였고 패션 의류주도 코오롱 인도 때문인 것 같고요. 인도가 너무 섹터가 많네요. 2차 전지 셀은 오늘 좋았습니다.
삼성 SDI 빼고는 좀 두 회사는 그래도 올라갔고, 건설기계 좀 상승해줬고요. 일부. 그 다음에 오늘 로봇주들도 그 물류 로봇 아시죠? T-로보틱. 여기는 안 나왔는데 T-로보틱스도 급등해버렸고, 그때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T-로보틱스, V원텍 두 개였죠. 근데 요새 V원텍도, 아니, 그러니까 전 그때가 여기였어요.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보고서 봤을 때가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거를 뭐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 보고서 몇 개 본다고 투자해서 수익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실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해서 샀을 수도 있어요. V한테가 이제 보고서 보자마자 야 이거 진짜 괜찮네. 아니면 T-로보틱스를 좀 약간 가격이 싼 건 아니었어요. 예. 근데 공부했는데 비싸서 안 사신 분도 계셔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주가 싼 거 절대 아니니까. 예. 근데 공부도 안 하고 야 보고서 보니까 그냥 대충 읽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 사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운 좋아서 지금 수익 나신 분도 있을 거고. 예. 애초에 난 이런 거 관심 없다. 아예 안 보신 분도 있을 거. 다 다른데 제일 위험한 분들이 방금 세 번째.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야 이거 뭐 괜찮대. 뭐 이거 뭐 또 대충 읽어보니까 괜찮네. 그런데 그냥 들어갔더니 수익이 났어요. 가장 위험합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은 수익 나죠. 나중에 다 까먹습니다. 이 비슷한 게 또 나올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 사서 그 기업은 급 나갈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어설프게 저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사신 분들이 더 나아요. 예. 난 공부가 안 돼서 안 샀다. 그분들은 오히려 나중에 저는 성공한다고 봐요. 내가 아는 것만. 근데 내가 공부를 그냥 그 전부터 했는데 원래 V원텍이나 T-로보틱스를 알고 있었는데 야 보고서 읽고 확신을 한 거죠. 이거 진짜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신 분들 그분들은 된 거예요. 성공한 거죠. 물량도 더 실었거나. 근데 비싸서 못 샀다. 그런 분들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쉽지만 또 와요 기회. 그런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이제 비싼 거 같은데 내용 좋은데 내가 공부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근데 안 샀어요. 비싸서. 근데 그건 잘하신 거예요. 진짜로요. 결국 쌀 때 사야 돼요. 예.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결과만 보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제 투자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제발 어설프게 하지 말고 어떤 게 좋아 보이면 정밀하게 한번 공부해보자. 예. 한번 여러 자료 찾아가면서 그게 진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진짜고 남에 의존해서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또 기사 중에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저랑도 같이 반송하셨던 분이죠. 예. 그 한 채널에서 예. 그 슈퍼겜이라고 일부 불리는 아마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선행매매 한 거죠. 선행매매. 검찰이 기소했다고 합니다. 기소했고 이제 물론 불구속으로 지금 아마 이제 재판 받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상에 참 그쵸 주식 투자라는 게 참 어려운데 누구 말만 믿고 하지 마세요 제발. 예, 그거는 꼭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누구 말만 믿으시면 안 되고 꼭 자기가 그래서 저도 이제 반성하는 게 2년 전에 한참 장 좋을 때 너무 세게 얘기했나 그걸 정말 저도 너무 반성하고 있고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후로는 저도 이제 아무리 좋은 거 제가 봐도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강한 톤으로 얘기를 안 하죠. 안 하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약간 이제 이렇게 얘기를 예,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게 또 맞는 거고. 예,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을 저는 소개해드리는 역할이잖아요. 소개해서 결국엔 정밀하게 진짜 자기가 분석을 꼭 해보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이런 자료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매일 보여드리지만 그냥 한국화본이 딱 나왔다. 한국화본도 우리 공부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보고서 많고 찾아서 해보셔야 돼요. 저게 모르면 캠트로닉스도 블로그 찾아보시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 쓴 글들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나중에 그것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블로그 좀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근데 블로그를 보는 것도 좋은데 마지막은 자기가 써야 돼요. 내가 왜 캠트론닉스 지금 투자해야 되나? 이 회사 뭐가 좋아지나? 이걸 본인이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냥 누가 좋다고 하니까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는 그런 또 기사가 나와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꼭 마무리는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가 아무리 추천해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뭐 이 사람이 했구나. 근데 투자는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꼭 마무리 지시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튼 이제 그랬고, 예, V몬텍 보다가 갑자기 그 옛날 보고서 생각이 나가지고 손해보험 오늘 좀 좋았고요. 현대해상 오랜만에 올랐네요. 스마트 팩토리, 카지노도 오늘 좀 살아났나요? 예, 요새 토비스가 대단합니다. 전선조, 오늘 그래도 고르게 좀 올라갔죠. 예, 그리고 오늘 좀 빠진 섹터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여기 다산 네트워크스도 급락을 해버렸고, 원전 해체주, 이쪽이 좀 빠졌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음원주 좀 안 좋았는데, 하이브는 좋았고요. JYP는 약보합이었고, SM이 아마 제 생각엔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이수만 의장이 또 회사를 하나 만들었나 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거 경쟁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제 우려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빠진 거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영화 관련주들 오늘 뉴는 좀 좋았습니다. 뉴는 좀 괜찮았고, CGV는 여전히 안 좋네요. 그리고 항공기 부품 회사들 오늘 좀 빠졌고, 조선주는 좀 많이 올랐었죠. 좀 쉬어가도 돼요. 예, 좀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갈 수는 없고, 랜드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PSK홀딩스가 오랜만에 좀 조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올라갔고, 자동차도 좀 쉬어갔고요. 예,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는 주식시장은 뚜렷한 주도주는 그렇게 눈에 안 띄었어요. 사실 코오롱 인더나 이게 개별 기업들이죠. 뚜렷한 주도주가 눈에 띄진 않았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오늘 시장의 약간의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장 끝났네요. 코스피 11포인트 오르는 걸로 끝났네요. 예, 지금 장 끝났네요. 코스닥은 또 강보합 정도 끝난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하고 LG엔솔이 돋보였지만 하이닉스는 좀 빠졌고, 포스코홀딩스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움직였던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안 좋았고, 이게 악재 나온 건 아니죠. 너무 올랐나?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뉴스 나온 건. 그리고 조선해양 좀 쉬어갔고,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좋았고요. 예, 건설주들 좋았습니다. 금호석유 괜찮았고, 현대해상 좋았고, SM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고영향 같고, 효성 첨단 소재 좋았고요. 솔브레인이 오랜만에 좋았네요. 좀 움직여줘야죠, 솔브레인도. 너무 왕따 당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좋았고, 이수 스페셜티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넥슨 게임즈도 이게 블루 아카이브란 게임이 이제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 중국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흥행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 게임즈도 계속 좀 게임주 내에서는 눈여겨볼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가 정말 대단했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TCK, 일진아이솔루스 이런 기업들이 좋았네요. 제이오는 좀 빠졌고, 근데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오이즈도 요새 굉장히 좋죠. 신작 게임도 기대가 되고. 자, 아무튼 오늘은 요 정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더존비전도 오랜만에 올랐네요. 자, 아무튼 오늘도 고생들 하셨고, 저는 이제 오늘 지금 바로 내려가야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